소비자 물가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공식품 물가는 1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자담 치킨이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높여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 배달 가격을 2,000원씩 높였습니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중 본사 차원에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이뤄진 서울의 부동산 거래 중 2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 다시 조금씩 낙폭을 키우면서 2,500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등 미국 관세 영향을 받는 업종이 줄줄이 하락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곳곳에서 매일같이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고 있는 물가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2%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뛰면서 최근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김한진 기자, 전체 물가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올랐습니다. 2%를 기록했던 2월보다 0.1%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2%대를 이어갔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OECD 기준 근원 물가는 1.9% 올랐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국내 기준 근원 물가는 2.1%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 품목별 상승률은 어땠습니까? 3월 공업 제품 물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1.7% 올랐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가 전년 대비 3.6% 뛰었는데 2023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2월 상승률과 비교하면 0.7%포인트나 높습니다. 같은 기간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는데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3.1%였습니다. 보험 서비스료가 15%, 공동주택 관리비가 4% 이상 오르고 생선회와 치킨값도 5% 넘게 뛰는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공공 서비스도 1.4% 올랐는데 사립학교 납입금이 5% 넘게 뛰었습니다. 이른바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 지수는 1.3% 떨어졌는데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다만 농산물 가격이 1.1% 내려갔음에도 수산물이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르고 축산물도 3% 넘게 뛰면서 농축수산물은 0.9% 상승했습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2.4% 올랐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안 그래도 부담되는 치킨 가격은 또 오릅니다. 배달앱과 점주들 사이 갈등 속에 자담 치킨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중 처음으로 매장보다 배달 가격을 높이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배달 가격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자담 치킨은 이달 들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 치킨 가격을 2,000원씩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후라이드 치킨은 23,000원으로, 양념치킨은 25,000원, 맵슐랭 순살치킨은 2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담치킨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점들이 이중 가격제를 요청해왔지만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하고 있었다면서도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본사로서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담치킨의 이번 가격 인상은 6개월 만인데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자담치킨은 과중한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전체 메뉴 가격을 최대 2,000원 인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자담 치킨이 이중 가격제에 물꼬를 튼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BBQ와 BHC, 교촌 등은 현재까지 이중 가격제를 본사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달 비중이 큰 만큼 이중 가격제로 인해 자칫 소비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본사의 이중 가격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굽네 치킨과 맘스터치 등은 최근 일부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오르는 물가는 특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겨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됐는지 소득별 체감 물가를 장기 집계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신채연 기자, 지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소득 분위별로 체감물가 수준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로 고소득층인 5분위보다 2.6%포인트 높았습니다. 2분위는 22.4%, 4분위는 20.9%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체감물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네, 역시 엥겔 지수라는 유명한 지표가 있는 것처럼 먹거리 물가가 영향이 컸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식료품 물가는 42% 올랐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여윳돈이 적은 만큼 필수적인 식품 소비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1분위에서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식료품과 비주류로 20.9%를 차지했습니다. 주택과 수도 관련 비용도 20%, 병원 진료비 등 보건도 12.6%였습니다. 환경협은 먹거리 물가 상승이 취약계층의 체감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규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소득층에서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은 교통과 교육, 오락문화였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정직한 가격 상승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항감이 심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용량만 슬쩍 줄이는 경우가 늘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정부가 관련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상품의 단위당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네, 산업부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 가격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단위 가격 표시제란 소비자 가격을 100g당 등 통일된 단위로 표기하는 제도로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에는 단위 가격 표시제가 의무였지만 온라인 쇼핑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연간 거래 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몰이 의무화 대상인데요.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쇼핑몰 입점 상인의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중 온라인몰 특성을 고려한 단위 가격 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단위 가격을 쓰도록 하는 품목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 대상도 늘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판매량이 많은데도 의무 품목이 아니었던 제품들이 대거 포함됩니다.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소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에도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 잡화 품목도 추가됐습니다. 즉석식품과 반려동물 상품 소비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겁니다. 필수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3개월 뒤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토지거래 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풀렸을 당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단기간 크게 늘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과열에 이렇게 항상 따라붙는 이상 거래도 이 중에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상 거래가 얼마나 적발됐습니까? 네, 올해 1월과 2월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204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20건, 20건은 이 편법 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로 확인됐는데요. 구체적인 위법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이 아버지한테 자그마치 30억 원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매수 대금 47억 원의 절반이 넘는 30억 원은 아버지 돈, 또 나머지 17억 원만 본인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토부 등으로부터 정밀 조사를 받고 있고 자금 거래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편법 증여로 간주돼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또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각한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11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어 소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도 잡아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강동, 마포, 성동, 동작구 등 이 11개구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집값 담합 의심 사례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국토부의 움직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200여 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들에게 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등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3월과 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이상 거래는 물론 편법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그렇게 많은 위법 거래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과열됐다는 점 역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대출과 가계부채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지난 2020년 초저금리 때 나갔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2배가량 급증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정동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5년 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최근 대출금리 변경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동안 유지됐던 2.52%의 금리가 2배 가까이 뛸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2% 이상 이렇게 올라버리면 더 이상 줄일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고 회사가 허락한다면 정말 다른 아르바이트나 투잡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기준 5년 혼합평주담대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2.6%, 5년이 지난 지금 적용되는 변동금리 수준은 4.76%입니다. 대출 원금 5억 원을 30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차주라면 원리금이 월 52만 원, 1년간 624만 원 폭증합니다. 유지를 해야 된다면 그 은행권에서의 대환대출 그걸 통해서 이자 비용을 좀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중간 단계로 보이고요. 하지만 동일 조건으로 갈아타더라도 금리는 연 3.92% 수준으로 5억 원 기준 원리금 부담이 연간 372만 원 늘어납니다. 2020년 초저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 중 금리 갱신 시점을 맞은 이들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고정금리 기간을 확대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확대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은행의 대출과 자금 조달 간의 만기 구조의 매칭이 필요한데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당국의 협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자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 상황도 보겠습니다. 1인당 가계대출의 평균 금액이 9,600만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줄었는데 전체 대출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엄하은 기자, 부채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5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 말 9,332만 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4분기 말과 비교하면 20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체 차주는 2023년 4분기 말 1,979만 명에서 지난해 4분기 말 1,968만 명으로 11만 명 줄었습니다. 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27조 1천억 원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치가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면 연령대별로 누가 대출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40대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 1,073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도 7,436만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50대는 1인당 평균 9,200만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만 원 줄었고 60대 이상도 7,706만 원으로 47만 원 감소했습니다. 1인당 평균 비은행 대출의 경우 30대 이하는 3,969만 원이었지만 60대 이상은 5,58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증권사에서도 대출은 나갑니다. 주로 현금보다는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에 이자를 붙여서 판매하는 식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를 증권사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금리를 내리는 곳들이 있죠. 네, NH투자증권이 오는 14일부터 QV 계좌에서 31일 이상물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1%포인트 내리고 나무 계좌는 31일 이상물을 0.1에서 0.3%포인트 인하합니다. 메리츠증권도 오는 21일부터 7일 이하물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65%포인트 내립니다. 신용융자란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제도입니다. 최근 삼성증권과 KB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금리를 내리는 데 동참한 겁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데 더해 금감원이 가상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나선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곳들도 있다던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대형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내리는 만큼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3차례 인하했지만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이를 반영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따라 CMA 수익률도 함께 내려 투자자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증권사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단계며 협회의 모범 기준에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금리가 움직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취임 전부터 줄곧 전 세계를 위협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그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가 또 흔들리면서 2,500선이 다시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어떤 분야가 특히 문제입니까? 네, 국내 제조업 전반이 미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2시 55분 기준 자동차, 철강 관련주가 밀리면서 현대차 1.21%, 기아 1.18%, 포스코홀딩스 2.68% 빠졌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삼성 SDI 3.62%, LG화학 5.12%, 에코프로비엠 4.81%, 에코프로 3.09% 하락 중입니다. 반면 장 초반 하락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34%, 0.36% 상승 중입니다. 네, 그러면 지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전장 대비 0.62% 하락한 2,50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원가량 팔아치우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5천억 원, 1,000억 원 매수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 대비 1% 하락한 68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2,700억 원 매도 중이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2,700억 원, 100억 원 동반 매수 중입니다.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최근 1,47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465원에 거래 중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넓혀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에 상법 개정안 통과에 직을 걸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경제수장들의 만류로 즉각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그러니까 이 원장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지만 경제 수장들이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리셨다면서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황간담회 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직전인 지난달 28일 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면서 상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정부 내에서 대립각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이후 상황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 중이라고 거취 논의를 열어뒀습니다. 네, 그만큼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간 강조를 해왔는데 재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한국 대기업은 국내 주식시장을 아이가 한 푼 한 푼 모아둔 돼지저금통을 엄마가 털어가듯 한다고 빗대어 지적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법 개정을 반대한 데 대해서는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 등에 대해 시장에서 받은 충격이나 주주들의 아픈 마음에 귀 기울인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시장은 재계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모두 개정을 반대하면서 제2의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걱정을 한다면서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의 배후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K방산의 글로벌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수출 무기에 대한 추적 관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구체적인 새 제도의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 방산 수출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산 무기에 대한 실태 조사는 국내에서만 이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한 뒤 서류로만 제3자나 제3국 이전 여부를 확인해 왔는데요. 방산 수출이 증가하면서 현지 실태 확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수출 무기에 대한 추적 관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 수출이 늘면서 수출 후 무기체계와 국방, 과학기술의 불법 유출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해외 현지를 어떻게 조사한다는 겁니까? 우선 미국의 블루랜턴 제도나 골든 센트리 등 무기체계 수출 후 최종 사용자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만의 무기 수출 추적 관찰제를 운영할 방침인데요. 또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수출 허가 심사 조직과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만의 방식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수출된 무기체계의 최종 사용자 정보가 의심스럽거나 우리나라 고성능 무기체계 등 민감 품목을 수출했을 때 실태 조사로 추적 관찰할 예정인데요. 한편 미국 정부가 대량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탁한 상태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시흥 1동과 난양동, 시흥 5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려지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겠고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중서부와 전북, 광주 나쁨, 반면 환경부 기준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부 서쪽과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